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미국 증시 상승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죠.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기관 및 외국인들의 양매수세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잇따라 중국과 일본 등도 최근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22회의에서도 시장이 기대하는 부양책이 나올는지 전망과 함께 또 이에 따른 시장 영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최근 드라기 22총재나 부총재들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내일 오늘 시각 밤에 열리는 22회의에서 적어도 국채 등 추가적인 자산 매입의 종류를 확대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본격적인 국채 매입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국채 매입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번보다는 1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채 등에 대한 자산 매입 확대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통화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최근의 발언이 사실상 독일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통화정책 강화 의미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회의가 되고요. 이러한 측면들은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또 경기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요 변수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지난주 오펙 회담에서 감산 합의가 불발된 이후 유가는 추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의 하락은 양날의 칼이라고 불릴 정도로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해서 작용을 하죠. 좀 더 자세히 유가 하락에 따른 시장 영향 및 업종별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전망과 수요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 보면 국제 유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국인 선진국이나 한국과 같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성장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제조 원가 개선과 함께 가계, 민간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력 상승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여 요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일본이나 유럽 등을 본다면은 양적 완화를 확대할 수 있는 자금 요인이 되고요. 또 물가 하락에 따라서 이런 통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역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들이 경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흥시장에 리스크를 키우면서 전반적인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로 보면은 이제 국내 정유업체나 조선, 건설 등 관련 산업들이 이익 개선에 대한 추가 악화와 함께 개선 시점에 대한 지연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단순한 수급이나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 편인데요. 그래도 국제유가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포인트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제시해 주시고요. 전망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 셰일 오일의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추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최근 셰일 오일 그 개발 비용에 대한 추정이 한층 내려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추정치로는 최고 뭐 $80까지 또 최저 뭐 $50 후반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추정에 대한 예측치들은 셰일 오일 개발비 정도를 감안했을 때 $50에서 최고 $70로 과거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하락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최근 유가가 한 $60대 중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은 $6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우디에서는 그 최근 발언을 통해서 $65 전후를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의 수급 관련이라든가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원유 가격이 언더슈팅할 수 있다는 감안해 본다면 국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50 후반도 한 차례 정도는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12월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남은 12월 시장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시장 변수들,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연말 배당 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 변수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예, 어제 그 국회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정책 행보들은 내년도를 가기 전에 12월에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발언을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재차 거래와 가격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그 통화 정책 측면이나 정책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2차 그 부양책을 좀 시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 또 중국 등이 통화 정책을 봉합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이번 아니지만 1월 달에는 재차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대와 함께 이제 통화 정책 확대에 대한 그 두 가지 정책 믹스를 내년 연초에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확률 높은 기대치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그 장세에서 중요한 점은 연말 배당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절적으로 보면 수차익 잔고가 증가한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즉 높은 기대 수준은 아니지만 대형제 수급은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릴 때 대외적인 환경들, 증시 환경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가져준다고 본다면 증시는 점진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런 변수들 좀 감안해서 12월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엔달러 환율이 다시 120엔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 환율이 좀 상승하면서 수출주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반대편에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에 진입하고 그래서 원화 환율이 이제 930원도 이탈하는 환율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들은 대외 여건에 대한 부분과 결합돼서 소폭이지만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환율 효과를 좀 기대하게 하는데요. 주가 반응에 있어서는 엔화 환율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원화 약세 국면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같이 상충하기 때문에 여찌 보면 내수주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모멘텀보다는 제한적인 모멘텀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나 내수 업종 모두 강력한 상승보다는 제한적 수준의 반등 이렇게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피해갈 수 있는 절의 그 조합들은 아마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유입 자체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중반 이후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는 유입될 가능성이니까 선침해 측면에서는 배당 관련주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던 KG 이니시스가요. 수요일 15,000원을 찍고 2.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지만 아쉽게도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삼지는요. 무려 15%의 수익률을 거두시고 조기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 42승, 41무, 27패가 되셨는데요. 두 종목 AS 해주시죠. 네. 일단
KG 이니시스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긍정적인 실적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뭐 하다 보면 뭐 뉴스가 또 그만큼 또 좋은 뉴스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단 권역에서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그 5%는 달성이 되지 않았죠. 그만큼 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꾸준히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택배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액이나 아니면 고액이나 이런 거 매출에 대한 부분은 바로 유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에 대한 회사들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사들은 당연히 큰 금액이 거래가 되어야만 긍정적인 베네핏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쉐어를 하는 곳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액이나 소액이나 어차피 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 이렇게 할당량 자체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택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KG이니시스 아쉽게 5%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자리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권역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본다면 하단 자리 이 자리죠. 그리고 그 밑에 하단 자리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꾸준히 대응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좀 더 명심을 하시고, KG 이니시스 실적이 잘 나타났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 3분기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그러면 4분기는 소비 패턴 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모습에서는 KG 이니시스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진, 잠시 AS 해드릴게요. 자, 이 컴퓨터가 자, 삼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삼진을 추천을 해드리고 점상한가를 갔어요. 추천을 했는 날.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이 됐는 거잖아요, 맞죠? 추천 언제 했습니까? 월요일에 했는데 월요일날 곧장 점상한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날 시작이 됐던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또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밀리는 부분인데, 제가 삼진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비중 조절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 조절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자마자 이제 또 점상한가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추천을 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퍼센테이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날 또 상한가를 또 갔어요. 어때요? 찍고 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 조정을 받는데, 제가 일단은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욱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자, 삼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온수매트 기업입니다. 요즘 홈쇼핑 광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온수매트죠. 그 중에서 웰퍼스 온수매트기가 상당히 뭐 호평입니다. 그런 모습은 매출 자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실상 이 온수매트 기업들이 금액적인 부분 자체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요. 광고 모델이 이보영 씨거든요. 그럼 이보영 씨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개런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급의 스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OPM, 영업이익률이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인정한 기술력, 자, 보일러 산업에 40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이대로 쉽게 꺾이진 않는다고 보고 대신에 흔들림은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종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도 수익 나기 위한 종목 준비하셨죠? 예, 오늘 당연히 준비했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또 기대를 하실 건데, 자, 오늘 종목은요, LIG AD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띠링띠링, 예, 떠오르죠. 자, LIG ADP가 뭐냐 하면, 자, 이 회사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첫 번째 그림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25.4%를 가지고 있고요. 구본욱 바로 LG가죠. 왜? 12인이 대주주가 6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12%대고, 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 수주 내용인데요. LG ADP가 주요 수주로 하는 곳이, 자, LG 디스플레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보이죠. 한국에서는 원래 납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LCD 시장과 그리고 OLED 시장, 그리고 UHD 시장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까? 자, LG ADP는 거기에 맞춰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가상의 괴리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보실 건데요.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권역 자체까지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자, 앞에 있는 이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 흡수를 못했습니다. 이 물량을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대신에 하단 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돌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회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중국 패널 업체들의 납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매수가는 실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100원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LIG ADP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 강연에 있으시죠? 네. 내일 아니죠. 내일 토요일입니다. 아, 내일 네. 오시면 안 돼요. 아, 토요일이죠. 네. 내일 오시면 안 되고, 네. 자, 토요일 나오세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자, 부산 서면역 1번 출구, 3번 출구에 나오시면 부산 우리투자증권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장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예, 금요일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뭐 썩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갭상승 출발했네요. 1976.30포인트 약 0.3%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네요. 548.19포인트 약 0.58% 정도 상승 출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지수보다는 뭐 종목이나 업종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공백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모멘텀을 있는 그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11월 하순경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프로그램에 대한 이 매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혹은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91% 상승한 17,881.91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 다시 강세 흐름입니다. 1.1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4%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도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와 CJ 오쇼핑, 컴투스 모두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PB님께서 현재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타이어 관련 종목들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강한 업종은 조선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빅3 모두 1%대 후반에서 2%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항공주 오늘 강보합권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약간의 강보합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2%대 강세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쪽 보시겠는데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증권업종 보시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강보합권이고요. 유한타증권만이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겠는데요. 오늘 게임주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웹젠 8.7%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동시간 동시호가 또는 이제 장시작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빌 4%고요. 조이시티 2%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강한 모습인데요. 원익 IPS, 심텍 1.7에서 1.4%의 강세고요. STS 반도체, 서원인텍 등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있네요. 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110억대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6억대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퀴를 쥐고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신한지주, 삼성 SDI, 한국전력,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그룹주들이 매수 상위권역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당일적으로만 보더라도 뭐 삼성 SDS가 제일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조선 섹터, 즉 경기 민감주들과 삼성그룹주들 위주로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지만 다음카카오, 파라다이스, KHH바텍, 셀트리온,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다음카카오가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다음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내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을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연말에서 연초로 갈수록 이제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형주 섹터와 중소형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이 또 전거래에 비해서 3원 4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3원 40전 오른 1116원 3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와는 11월 서비스업 지수가 호조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유로전 11월 서비스업 PMI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9선 가깝게 상승하였고 유로화는 한때 1.23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화도 119엔 후반까지 상승하면서 달러와 기조 영향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다 어제 새벽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도 미국 경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달러와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달러원 1개월물 NDF도 상승하며 1117원 70전에 최종호가 되었습니다. 서울 한시 종가 대비 3원 이상 상승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계속되는 달러 강세와 이로 인한 엔화 상승으로 오늘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원 제저환율이 1930원대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당국의 경계심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119엔 후반대까지 상승하며 120엔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120엔대로 진입에 성공하면 원화도 1120원 위로 상승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레고가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상단이 재현되고 있으나 엔화가 120엔대로 진입하면 레고 유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 120원대로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밤 ECB 회의 경계감도 그다음에 종재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엔화의 상승세가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원화 또한 엔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승 후 국내 시장에서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엔화의 추가 상승이 또다시 아시아 시장에서 제한된다면 어제처럼 오전장 상승 후 오후장에 조금씩 레벨을 낮추는 모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엔화의 추가 움직임이 원화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113원에서 23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한기업입니다. 273억 규모 공사 수주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DID는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 해지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FNC는 상장 첫날 최저 시초가에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한기업부터 보시겠습니다. 273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에 6% 넘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요,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와 272억 원 규모의 GMS 고속도로 프로젝트 공사 수주 계약입니다. 전날 공시가 됐고요. 최근 매출액의 5.07%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삼한기업 우선은
전체적인 회사의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우선 당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뭐 1년간 거의 2,700억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무 구조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1,5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당히 현금이 없고 부채가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앞으로도 지금 단기 순손실은 우선은 계속적으로 지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마이너스 지금 37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수주가 하나둘씩 나오곤 있고요. 하지만 사망 기업이 현재 부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자 납부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재무구조상 위험한 기업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DID입니다. DID는 오늘 마이너스 11%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매각이 이제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D의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코아인데요. 코아와 DSI 간의 지분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DID 측이 이제 지분 매매 계약 관련을 이제 이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제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다고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우선은 DID가 지난달에 DSI와 최대 주주인 코아가 보유 지분 649만 주를 64억 양동키로 지금 계약이 맺은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D 같은 경우 우선 차트도 완전히 지금 깨진 모습이고요. 상당히 주가도 완연하게 하락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도 또한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460억 원을 지금 기록을 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3분기까지 보면 거의 뭐 이제 현상 유지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FNC 엔터인데요. 오늘 첫 상장을 한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뭐 상한가는 가서 좋지만 애당초 시초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높게 설정되고 하한가 간 거랑 낮게 설정돼서 상한가 간 거 기존에 공모 물량이라든지 비상장 물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첫날 시초가가 높더라도 하한가 가는 게 오래 날 수가 있고요. 첫날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FNC 엔터 같은 경우 첫날 낮은 가격이 돼 있지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FNC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 대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요. 밴드 상단이 28,000원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모 청약에서는 우선 청약 최종 경쟁률이 한 577대 1이었죠. 그런데 지금 애당초 그 가격대가 시초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돼갖고 지금 사실상 28,950원입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애초 그 기관들의 밴드 가격 상단밖에는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FNC 같은 경우는 일본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66%인데요. CN블루와 FT 아일랜드의 팬클럽 회원 숫자는 7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성 밴드의 콘서트 개최 시 이제 꾸준히 방문하는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쪽으로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환차손이 있는 거죠. 엔화로 받는 거를 원화로 환전했었을 때 엔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FNC의 가장 큰 앞으로의 주가의 횡보는 엔저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냐라는 부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 뭐 한국에 와서 뭐 콘서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엔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쪽에 돼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했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하신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TNG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실적 우려에 이거래일째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아이마켓 코리아 참 많이 하락했는데요.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에 이거래일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는요, 연일 랠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웹젠이 특히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KTNG가 지금 2.4%, 2.5%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확정이 됐죠. 최근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담배 부분들입니다. 과연 너 담배를 끊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상로 멘토와 담배를 하나 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감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KTNG 같은 경우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담배 쪽과 그다음에 인삼 쪽 이쪽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이 과거 올해 연초부터의 상승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배당에 대한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저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담배값 인상이 어느 정도 이 담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를 시킬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신저가는 아니지만 일단 저점을 이탈해주는 85,000원짜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아마도 7만원대, 8만원 초반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크게 좋은 부분들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고요. 담배값 인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떠한 반응이 보이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뭐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의 흐름들 5%대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삼성에서 인터파크 쪽으로 넘겨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이 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얼추 다 밀린 그런 상황들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3만원 정도에서부터 박스권역으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실적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이럴 부분들보다는 이제 반등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갭상승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바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보다는 단기 이동 평균선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한 3만원 언저리 정도까지 보고 박스권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게임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게임주가 왜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들이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체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 실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재밌습니다.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최고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 웹젠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사가 있는 반면에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게임 출시로 인해서 일단 기대감까지 더 배가시키는 그런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게임주들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사실 왔습니다. 근데 뭐 한간에 뭐 카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뭐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도 훨씬 바뀌는 그런 자리대까지 목표가를 뭐 잡아놨다 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차피 뭐 진실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카더라라는 얘기죠. 결국 그만큼 게임 섹터들이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해 놓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성패를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유저들에게 호응을 받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최근 경험해 본 바에 하면 일단은 게임은 할만하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보시고요.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격이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국조선업 선박 인도량이 중국을 다시 추월했다는 소식에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은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는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조선업종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죠. 현대중공업이 4.17%, 대우조선해양이 3.38%, 삼성중공업이 2.1%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조선업 선박 인도량이 중국을 다시 추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은 다시 조선업에 이제 다시 중국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누적으로 보면 한국의 선박 인도량은 1113만 CGT로 중국의 인도량 1073만 CGT보다 3.48%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선박 인도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선박 인도량은 지난해 비교해서 6.3%가 한국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국이 17% 감소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줄은 데가 2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수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도 실적인데요. 인도 실적이야말로 이제 조선소 실력을 가장 판단하는 명쾌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성과를 앞세워서 한국보다 더 많은 수주량을 중국이 보여줬었는데요. 우선은 추가적으로 인도량은 지금 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들의 중국 선박 거부가 앞으로 좀 심해지고 있고요. 중국 조선업의 인도량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연비 경쟁 부분도 치열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는 중국의 인도량은 더욱더 지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수주 중 절반은 이제 벌크선인데요. 중국 선반의 기본이 이제 벌크선에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건조한 이제 벌크선은 인도되자마자 중고 성과가 신조선 성과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은 연비를 고려했을 때 한국 선박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부분이 있죠. 선박의 연비 경쟁 또한 해운업의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 조선업의 이제 경쟁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이제 흔히들 나온 내용이고요. 사실상 더욱더 중국 시장 좀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 과잉 생산 설비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한 부분이 이제 공해라든지 과잉 생산 설비로 인해서 현금이 잠기는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 수주, 배가 안 좋고 그런 부분도 물론 한국의 경쟁력과 있지만 그런 차이보다도 우선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사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맞붙는 산업 중에서 생산재 쪽은 앞으로 단기 바운딩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또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와 같은 논리로 본다라고 하면 철강주들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이 줄고 있는데 더 줄어서 1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장기 상승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흥하해운인데요. 흥하해운 4분기 후실적에 의해서 5%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고점 갱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하해운에 대해서 지금 운임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4분기에 강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9%, 그다음 영업이익은 거의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운임이 강세인 가운데 물동량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4분기 수익성 개선은 이제 일시적 성격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연간 매출액도 올해 대비해서 70%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영업이익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흥하해운의 수익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흥하해운의 경우는 연간 유류 사용량이 23만 톤입니다. 선박용 유가가 1%로 하락 시 연간 2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는 흥하해운으로 국내 수주대 해운주라든지 아니면 또 항공주들을 봤었을 때 흥하해운 같은 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가라는 부분이 또 단기 바운딩 나왔을 경우는 앞으로도 또 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간편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7.5%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자 1위 기업인 KG 이니시스는 간편 서비스 K페이를 정식 출시를 했는데요. K페이는 국내 1,600만 결제 고객이 KG 이니시스의 10만여 명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이것의 출시와 함께 예스24, 도미노피자, 아디다스, 필레이 등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홈쇼핑 등에서 이 지금 쇼핑몰 10만여 곳과 가맹점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등록해서 PC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만으로도 쉽게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결제를 할 때 항상 카드 정보라든지 인증 정보 때문에 상당히 짜증냈던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KG 이니시스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국내의 9개 신용카드와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KG 이니시스의 호재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700원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한 18,000원대까지도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출판사입니다. 핑크퐁TV 매출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진해운은 재무부담 완화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쿠쿠전자는요, 배당 확대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출판사가 5%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핑크퐁TV. 뭔가 했습니다. 뭔가 해서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었는데요. 딱 보니까 유아 교육 앱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유아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를 먹이고 좋은 거를 보여주고 그러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뭐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들도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고점 부근에 매물 수화 과정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격적인 주가 수준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금일 증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아랫골이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는 재차 한 번쯤은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얼마만큼 받쳐주느냐 이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엄청난 실적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3분기도
실적이 좀 나왔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 이 핑크퐁 TV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준다라면 다시 삼성출판사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만약에 갭을 메워주는 흐름들이 보여준다라면 뭐 7,000원 이하권적으로 좀 하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는 폭넓게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이 뭐 재무 구조에 대한 뭐 그런 개선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4% 정도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이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와 있는 부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보게 되면 뭐 3분기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4분기 때 다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산 총계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부채 총계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 총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게 7조 8천억입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상당히 크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과연 요만큼 벌어가지고 이자비 충당을 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뭐 재무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들, 뭐 연구, 뭐 전환사채 뭐 이런 부분들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차후에 대한 시기를 노려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진해운이라는 기업 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급적이면 좀 더 안전한 종목을 좀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시점, 그 시점에서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가 금일 4%대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리움 쿠첸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인데 쿠쿠전자나 리움 쿠첸이나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올라갈 거리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중국 소비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밥솥은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 확대까지 한다라고 하면 일석이조가 되겠죠. 충분히 뭐 투자자들을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완만하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종목군도 좀 괜찮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22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은 눌림목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 잘 해주셨는데요.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을 갔다 왔었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는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동부증권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좋은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훈 멘토에 이어서 정윤성 PB께서도 강연회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강연의 우선 주제는 지금 한국 시장은 지금 뭐 재미가 없지만 상해 시장은 급등의 연속이 있습니다. 뭐 금융주는 20% 30%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강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 유한타증권 본사 5층에서 하고요. 유한타증권 본사는 을지로 있고요. 5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모바일 게임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환율, 유가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이 있다. 박스권 등락이 전망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00선까지 계단식 상승이 유효하다. IT와 자동차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국내 증시 낙폭과대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1월 효과에 기대해보자. 12월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한다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역시 국내 증시의 낙폭과대 대형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가 에너지 산업재 소재 섹터인데요. 이쪽 섹터의 상승이 나타났던 이유는 베이지북 공개에 있습니다. 베이지북 공개에서 양호한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의 양호한 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향후 경기 기대 전망을 밝게 한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도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섹터들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국내 증시 역시 거기에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낙폭과대 대형주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최근에 중소형주가 바닥을 잡고 최근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초 대비 생각해 본다면 연초엔 보통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죠. 그것이 조금 빨리 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중소형주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인 게임 섹터, 미디어 컨텐츠 섹터, 반도체 장비 섹터 등등 이런 섹터들 최근에 섹터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으로 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근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나요? 지금 기관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나요? 자, 주가가 이제 약간은 연속성을 띠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연속성을 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위쪽으로 지금 잡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 있던 일본으로 갔던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으로 다시 유입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자꾸 흔들리는 매매 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 드렸느냐 하면 대형 종목군들을 봐보세요. 변동성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 자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30만 원대를 또 거의 회복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꼭 쥐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또 48,35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장에서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없다라면
안정적인 종목에서 계속 홀딩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차라리 이런 종목군에서 세우시는 게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따라갔다가 저기 따라갔다가 했으면 여러분들 돈만 녹아났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지금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지금 조선정유화학도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또 샀다가 팔았다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게 쉬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자동차 쪽 보면 제가 미래 지금 우리가 주도 섹터가 될 곳은 전자 자동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자동차 쪽은 다시 모든 걸 극복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조선정유화학 보면 오늘 이제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러한 반등이 윗꼬리를 달거나 하면서 뾰족산을 그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철강금속 여전히 뭐 저는 철강금속 쪽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형 철강주들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주철관이라고 이런 것들은 싱크홀 관련이기도 하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싱크홀이 겨울이 지금 땅이 꽁꽁 얼고 동파가 많이 되면 이 또 한국주철관에 대한 또 부분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형 중소형 주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전히 여러분 제가 하루 2% 빠지고 하루 또 5% 오르고 이게 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Snet 보시면 어느새 벌써 5,000원을 뛰어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종가에 거의 5,2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이거 오늘 좀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은 결과적으로 가야 될 섹터 쪽에서 집중 투자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가족분들하고 통화를 몇 통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과연 꾹 쥐고 가신 S넷을 사서 그것도 집중 투자해서 꾹 쥐고 가신 분과 지금 그 가족분들 중에 이래 차익신을 빨리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차익신 빨리 하시고 또 밑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 그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어느 분이 나을까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차익신을 빨리 하신 분한테. 결국은 지고 계시는 분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샀던 걸 위에서 팔죠. 그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못 잡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리고 날아가 버리죠. 그럼 그 위에서 또 쉽게 못 잡습니다. 그 위에 잡았다가는 또 불안합니다. 심리상으로 흔들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본전하면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중장기 투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MC넥스하고 아바텍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강하게 좀 아바텍 전일 좀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MC넥스도 역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3D 프린팅 관련주도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 이노칩, 그다음 블루콤 이런 샤오미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간다 또 간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간다 가죠. 그죠? 근데 또 가요. 뭐가? 자, 전자자동차 쪽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가 보이는 곳이 전자자동차 쪽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T 쪽의 어떤 혁명 그리고 IT 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의 스마트 기기만 단순 이 스마트 기기가 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스마트 기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스마트폰 좀
최신형으로 좀 교체를 했는데 갤럭시 S라고 해서 이제 시계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있어요. 요게 정말 연동이 되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섹터 쪽은 결국은 이 변화된 스마트폰, 즉 많이 공급된 인프라가 구축이 된 스마트폰에서의 변화가 바로 앞으로의 전자산업을 이끌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변화의 주도에 있는 것이, 즉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사물 인터넷 얘기야 안 할 수 없죠. 제가 왜 사물 인터넷 뭐 전문가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물 인터넷을 결과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야만 이게 여러분들 주도가 아닌 쪽에서 계시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만 시장에서 자꾸 소외받는다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계속 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사물 인터넷과 연동되어서 미래차 안 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왜? 지금 자동차 쪽에 보면 지금 판매가 부진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전기차로, 그러니까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중간 단계, 즉 과도기적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페크에서도 감산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 시장으로 가는데 굳이 이게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를 자원 무기화시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차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있는데, 유가가 빠지니까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유가가 빠진다고 유가를 기름을 공짜로 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터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들만 이제 거의 다 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미래차 시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기는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은요 반드시 주도 섹터군을 형성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주도 섹터군이 될 것이 바로 저는 전자 자동차로 보고 있고, 요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전기차 이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통신, 그죠? 통신, 사물 인터넷 가장 가까운 미래 통신,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이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시면 가장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한 주간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1980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는 8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550포인트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549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